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매일같이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숙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자,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태풍이 지나가도 오늘까지 물폭탄 예고다. 그렇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를 지나서요. 지금 동해상에 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비를 품고 있었죠. 그래서요. 오후까지는요. 비 피해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모습인데요. 이렇게 높은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이 있다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권익위원회가요. 앞서서는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거죠. 전수조사를 했는데 의원 전수조사 했는데 국민의힘 오늘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분명 그러나 또 이거에 대해서 본인 또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사위 남아있고요. 본회의가 남아있죠.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2년 후 적용 불법행위 예방, 분쟁 시 증거 확보, 의료계는요.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에도 진통이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 3억 5천만 원 올랐는데 이사철 대출 절벽 패닉이다. 지금 은행 대출 뭔가 좀 정부가 죄고 있다 이런 얘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 나온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로 전세값이 뛰었는데 농협 등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됐다. 전세 실수요자들 돈 마련이 막막해졌다. 그러자 청년층 우린 월세만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아침에 매일경제 패널 중에서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네 분이 자리하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장유미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2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신인데요. 그것도 아주 깊은 불신입니다. 국민의힘 내홍. 어제 당대표가 입장을 내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대선 주자 캠프 사이에서는 여전히 뭔가 믿지 못하겠다. 왜 이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신, 뭔가 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세불시. 일면기사 때 전해드렸죠. 권익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2명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발표가 되면 강력한 조치 하겠다고 했죠. 자, 이 조치, 대선 경쟁과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불시라는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여의도 현수막입니다. 요즘 여의도 국회 앞에 가보면요. 경기도 관련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앞에서 열려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경기도 행사인데 왜 서울, 그것도 국회 앞에서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뒷말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해석은 자유다. 언론중재법 지금 국회에서 뭐 준척되고 있으면서 지금 뭔가 본회의 절차 남겨두고 있죠. 어제 국회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관계자가 해석은 자유다. 어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요. 국민의힘 내홍 상황. 자, 내용이 멈췄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경선 분란 사과했지만 대선 주자들 집안 싸움은 여전하다. 당대표는 뭔가 매듭을 진 것 같은데 대선 주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뽑는 문제가 좀 진통이 있었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 주자 사이에서는 괜찮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한 인사 아닌가.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유승민, 최재형, 윤석열에 대해서 동시 비판하고 있다. 이거 대선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본인을 공격한 김재원 최고위원에서 강하게 또 비난하고 있다. 이거 뭐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중 갈등인가요? 갈래가 많아요, 이게. 하나로 딱 정리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여기 보면 유승민, 최재형, 윤석열 등등등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영상 먼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심력기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공정하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쉽사리 매듭이 지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선 주자, 그리고 대선 주자 캠프에서는요.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캠프 내에서 비대위의 비읍자도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 캠프 인사가 계속 당대표를 흔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윤 후보의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입니까?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자, 정권 교체입니까? 당권 교체입니까? 뭐 하시는 거니까? 약간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거죠. 자, 오늘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천하람 변호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예비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캠프에 지금 계시니까 어제 사실은 최재형 캠프 내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대위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사퇴 요구설, 뭐 이런 것들이 터졌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거 전혀 없다. 사실 무근다 얘기했지만 어제 나온 논평은 누구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런 논평이 내신 겁니까? 아, 네. 사실 뭐 제가 쓴 논평인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캠프에서 하는 것과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런 갈등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예. 뭐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이나 그다음에 이어서 나온 비대위 검토 언론 보도, 그다음에 또 민영삼 당시 국민통합특보가 예. 또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고 뭐 유승민 캠프로나 가라. 그렇죠. 이런 식의 거의 뭐 폭언에 가까운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나뭇가지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예. 바람은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이나 다른 뭐 캠프 당원들께서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후보께서 당대표 내지는 당과 갈등하실 마음이 없다면은 예. 캠프부터 좀 잘 단돌이 해달라. 예.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저는 뭐 갈등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이준석 갈등은 저희 당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 주자들끼리 갈등이나 경쟁이나 뭐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예. 오히려 건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최재형 캠프에서 바라는 것도 예.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당 내지는 당대표와 이렇게 갈등하시는 것은 좀 멈추고 차라리 갈등을 하실 거라면 저희 최재형 캠프와 갈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낸 입장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거 지금 장혜찬 평론가 잘 들으셨네. 장혜찬 평론가는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 계십니다. 뭔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변호사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굴 속이려고 합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을 그걸 하셨고요. 그리고 당대표 그만 흔드시고 후보끼리 차라리 싸우세요. 그걸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중권 전 교수나 노영희 변호사 같은 베테랑 방송인들이 예. 전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정무실장이 사과를 표명하고 지금 거의 2주 넘게 본인의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 정도 조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탄핵설은 뭐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네, 뭐 민영삼 전 국민통합특보 같은 경우는 예. 위촉된 지 사흘 만에 해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 해촉 이상의 강력한 사인이 또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갈등이 불거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님께서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후보와는 아무런 오해가 없다. 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다만 저희도 앞으로 익명의 보도나 뭐 이 실명을 밝히지 않는 예. 이른바 캠프발 카더라 통신이 퍼지지 않게끔 내부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건 비대위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건가요? 정말 김병민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비대위의 비자도 비읍자도 나온 적이 없는 근데 사실 추측성 보도라는 보도 생각이 내용은 캠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만약 정말 신빙성 예. 있는 관계자의 보도였다면 다른 중앙 언론들이 왜 받아쓰지 않았을까? 아, 사실은 이 주요 단독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예. 그 보도의 출처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확인에 들어가죠.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단독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붙여서 2보, 3보가 계속해서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보도 같은 경우는 해당 언론 외에 다른 언론에서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것만 예. 봐도 이 공신력 있는 여타 언론들에 의해서 예. 조금 확인이 되었다. 예. 이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지금 가까스로 국민들 보시기에 이 당 대표, 당 지도부와 이 주요 후보 캠프 사이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국면인데 예. 이걸 다시 부추겨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다른 후보들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하람 예.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당 지도부와 후보의 갈등이 아니라 후보들끼리의 견제와 검증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후보들마다 아마 1위 주자를 향한 견제구를 계속해서 날리게 될 텐데 예. 그동안에 했던 이 방식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인 부분, 공약적인 부분으로 이 견제구를 던져야지 예. 지금처럼 이미 갈등이 봉합되고 이 당 대표께서도 사과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어제 예. 이 팬클럽의 어떤 시위에 대해서 이건 우리 뜻과 무관하다. 그렇죠. 지도부를 흔들지 말아달라. 예. 자제해달라는 논평을 아주 이례적으로 아침 일찍 냈거든요.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에서 좀 다 지나간 차가 떠난 다음에 갈등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뒷북성 논평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유의미한 견제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설들이 약간 분란을 일으키는 설들이 나오는 게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특별히 이제 캠프발 익명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언론 같은 경우도 보다 명확한 출처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캠프에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면 실명을 오픈하고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실명 보도의 전제에서 이 캠프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사실은 언론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아까 네. 당대표하고 후보가 싸울 게 아니라 후보끼리 경쟁을 하는 게 낫다는데 정책 분야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라고 좀 당부를 했던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 그러기에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뭔지를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뭔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도 이제 뭐 정책 한 2가지 뭐 이렇게 발표했고 크게 보면 2가지 시리즈로 이제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뭔가 인지도나 지지율만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실 게 아니라 예. 구체적인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책이 지금. 내일 비전 토론회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자영업자 만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 행보, 민생 행보 등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매일경제와도 1시간 넘는 장시간의 인터뷰를 했고 예. 다른 여러 언론과 후보가 인터뷰를 하면 보통 다 1시간 넘어가고 예. 4-5시간 인터뷰한 적도 많거든요. 예. 그런 어떤 지면 인터뷰,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한 정책이나 민생 현안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비전 토론회가 잡혀 있죠. 그리고 말이 뭐 비전 토론회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책, 본인의 정책 중에서 가장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거를 발표하는 자리예요, 지금요. 뭔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장웅희 변호사, 네.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지켜보셨는데 두 분 말씀 좀 들어보셨잖아요. 누가 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때부터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점이 본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입당식을 할 때부터 당대표를 패싱하는 뭐 이런 모습부터 뭐 탄핵도 뭐 그 맥락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당대표가 사과해서 봉합 국면에 좀 들어가려는 찰나 비대위설이 또 예. 불거졌습니다. 이 비대위설을 이 언급한 언론사 같은 경우에 저도 이 해당 기사를 봤는데 예. 이게 익명을 이제 그 내세웠지만 예.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기재가 돼 있어서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다른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허구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기사로 저는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아마 국민들은 대선이 지금 2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적표를 계속 매기고 계실 겁니다. 이 정당은 지금 표를 던져줄 만한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대선 주자들은 이런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의 정책을 잘 견인하고 여론을 잘 취합해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처음에는 윤석열 그리고 당대표와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갈래로 이게 분파가 되면서 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진화가 과연 가능할까? 당대표의 사과 한마디로 이게 봉합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끝없이 내놓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관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인가? 예. 이 대선 성적표를 어떻게 받으려고 지금 예.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을 떠났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당 밖에서 어떤 언론 인터뷰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아사리판 뭐 이런 표현을 써서 한번 발칵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모습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묘사했던 상황보다 더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지금요 상황을 보면요. 지금 뭐 근데 수습하려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모습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여기 작은 제목 마지막입니다. 홍준표 본인을 공격한 김재원 비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기사가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지도부죠. 홍준표 대선 후보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정계를 떠나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자, 김재원 논란 커지자 뭐 일단 입장 본인을 냈죠. 그리고 이제 뭐 사과 취지의 발언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정계를 떠나라 이런 반응까지 나온 건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에는 김재원,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코카콜라. 둘이 아마 손을 잡으면 엄청난 핵폭탄급 폭발력을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손잡을 생각은 없어? 없어요. 왜? 싫어. 같은 또 검찰 출신인데. 근데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도 윤석열한테 이길 것 같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저보고 진박 감별사를 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 공천 때 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고 진윤 감별사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헛소리를 하길래 객관적으로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관계없어요. 자, 이 영상 보면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주지만 또 재미 요소도 강하게 좀 나타내는 이런 방송들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말인데 이게 논란이 됐죠.
자, 이 영상이 이제 알려지고요. 홍준표 의원이 반응을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진박 감별사로 나라와 박정권을 망친 사람이 이렇게 가는군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진윤 감별사로 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가벼운 입으로 야당 농단.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졌으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뭔가 해명을 하는 거죠. 당 지도부 일원이기에 홍 후보와 손잡으라는 내용에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답한 것이다. 본인이 지도부니까 잡을 수가 없다. 오해 불러일으켰으니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처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 지도부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 취지로 얘기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오갔어요. 자, 오창석 평론가. 일단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은 무엇으로 보이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 서로 이제 어떤 언쟁이라든지 뭐 삐끗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원래 시사평론가로 활동할 때와 당대표로 활동할 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냥 방송에 패널로 나가는 것과 본인의 신분이 최고위원이라는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와 손잡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회피했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맥락으로서 지금 저기도 나오지만 당선 가능성이 별로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잡으라고 해서 나는 그걸 회피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맥락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워딩으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별로이단 말은 저 사람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사실 이제 지도부에 있고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 출연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본인의 신분이 그냥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들었을 때는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 홍준표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를 돕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를 도울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별로이다는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움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또 자신의 SNS에 작년 10월, 11월에 쓴 글을 다시 캡처해서 올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윤 총장 당시 총장입니다. 총장을 띄워서 일부러 지금 야권을 분열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반관계를 쓰고 있다, 정부가. 이런 글을 지금 캡처해서 올려놨거든요. 반관계가 지금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 본인이 안 보이니까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로 가면 무난히 진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정치인인 내가 돼야 된다라는 이 취지와 그 맥락으로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지지율은 또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과 응답자 수와 표본 오차와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사실 자신 SNS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서 곧 따라잡는다. 추석 전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내심 기분 나쁜 티를 홍준표 의원은 냈지만 속으로는 김재원 최고가 때려줘서 좋겠다. 좋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나를 부각시켜주는 걸로 고마운 일이다.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심 좋아하고 있고 사실은 실은 김재원 최고원이 있지만 홍준표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희찬 평론가가 뭔가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표시해 주셨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창석 평론가는 민주당 고위 당직자 출신 아닙니까? 총선 후보였고. 바로 갑자기 누월 또 이렇게 밝히시네요, 지금. 참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는 민주당 분들이 오창석 평론가 포함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방송 패널 중에 최근에 민주당 성향인 분들이 홍준표 후보 열심히 응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면 홍준표 후보 지지율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열린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역선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굳이 쓰고 싶진 않은데 그냥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건조하게 데이터가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비교해보면 옆에 계신 이 천하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최재형 후보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긍정 평가를 한 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예. 방송에서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열심히 신나서 홍보해 주시는 걸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긴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분들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같은 분위기와 기류가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예. 한번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럼 옆에서 장혜찬 평론가가 웃었습니다. 그 단어는 안 쓰였어요. 단어는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역선택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할 일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도층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의견 대립이 있거든요. 이른바 역선택입니다. 그 얘기 살짝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게 논란이에요 사실은요. 다음 기사는요. 홍준표 후보의 대선 주자의 이 지지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 비슷한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주춤주춤한다. 여론조사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뭔가 주춤주춤한다는 공통점 보이긴 있어요. 그러자 야권 주자들 십자포화다. 그리고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십자포화 내용 여기 쭉 있어요. 앞선 내용과 좀 겹칩니다. 범보수권 후보 여론조사를 해보니 홍준표 20% 돌파 추격을 하고 있더라. 옆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1위는 윤석열 후보거든요. 28.4. 그런데 홍준표 20.5가 나온 겁니다. 20%를 넘어섰다는 거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위권 후보와는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장혜찬 평론가는 이게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기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다음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같은 그래프인데요. 전주 대비, 이전 조사 대비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직전 조사보다 얼마나 올랐는가. 조금 올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홍준표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 오창석 평론가.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좀 오름세입니다. 분명히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이게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열심히 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지지자들, 국민들이 저 정도 후보를 올릴 거면은 그냥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데 힘쓰지 않을까요? 저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은 역선택이 설사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이라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본 경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대 역선택이 그렇게 그 한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통계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일단 역선택 부분은요.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접어두고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사실은 첫 번째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1위 후보가 윤석열 후보인 거는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 중에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고 입당하고 나니까 저 후보가 우리 정당의 후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에 정치 선언을 하고 8월 2일에 입당을 하고 어디 갈 때마다 말실수가 터져 나오고 그걸 장해찬 특보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덮어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보다 이제 후보를 대변하는 대변인들이 훨씬 더 똑똑해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이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이었으면은 그건 실수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연일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일 대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역시는 오랫동안 준비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약간 대안처럼 보였다라는 뜻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번 대선에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이 또는 도지사까지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이외에 매칭될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이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최재형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가 좀 치고 올라와서 저 후보와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맞붙어서 좀 재밌는 게임이 되겠다라고 했으면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눈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지금 꺼지고 있고 다른 후보는 전혀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토론 때 봅시다. 토론 때 봅시다. 자신의 SNS에 한 서너 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 토론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토론장을 열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잘할지 잘 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 경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 지지율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오창석 드려야겠습니다. 평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네.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시면서 장해찬 평론가의 역할을 뭔가 칭찬한 것 같기도 하고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해명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예. 꺼지고 있다는 발언에는 전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범보수권 적합도 조사이고 예. 다자대결. 그러니까 여권 후보들을 포함한 조사에서 전체 여전히 조사. 예.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또 어제 발표된 JTBC 의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8% 이상 급등하면서 예. 30%대를 다시 회복했거든요. 예. 그러한 경향.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 잘 나오는 상승의 폭이 이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것인가? 왜 범보수권 적합도에서만 올라오는 것인가? 예. 특별히 그건 바로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를 예. 누르는 분들이 범보수권 후보에서는 찍을 만한 여권 후보가 없으니까 예. 나왔을 때 편한 사람을 고르는 거 아니겠느냐. 예. 지금 이 민주당의 충실한 당원인 오창석 평론가가 예. 아주 열심히 홍준표 후보를 띄워주고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 심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다자 지금. 대결이 아니라 유독 이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만 반영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확장성이 있는 거면 예. 양자 대결이나 또는 다자 대결에서도 이 정도의 상승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질문엔 답을 안 하셨네. 후보보다 참모가 더 낫다. 아까 그 취지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죠. 저희는 오히려 후보의 역량이 지금 뭐 90, 100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참모들이 그 후보의 역량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오히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가 약간 좀 쓸데없는 칭찬을 하셨다. 약간 그렇게 들려요, 지금 결과적으로 장해찬 평론가 해명을 들어보니까요. 자, 국내인 상황 좀 여러 갈래에서 지금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전 8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권익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역시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12명의 국회의원 있다. 명단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선 내홍이 여전한데 부동산 대응 세불시하는 이준석 대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오늘 지금 어떤 논의 예정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당거래 의혹 12명 있다라고 12명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지도부유 심야 회의를 열었다. 명단 공개 지금은 계획이 없다. 징계 등 강력 대응을 할 땐 의원들은 반발하겠죠? 그렇다면 또 다중분열, 뭐 이런 가능성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권익위원회 발표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왔을 당시 이준석 대표가 미리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죠. 민주당 못지않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쟁점으로, 관건으로 떠오른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기의 강경 조치 벼르는 이준석. 방금 영상 보셨죠? 이미 강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리더십 회복일까? 갈등의 불씨일까?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더십 회복, 갈등의 불씨. 왜 그런지 좀 더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 SNS에 여당보다 엄격할 것이다. 전원 출당 조치로 국면 전환 나설 듯. 그렇죠. 당대표로서 강력한 조치 취하면 리더십을 강하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더십 회복이에요. 그런데 지도부 결정에 특정 캠프가 반발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에 소속한 국회의원들이 꽤 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제명 또는 출당이 됐다. 그럼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봉합 국면에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살짝 얘기를 좀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원내 지도부와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내일 중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사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뭐 제명 정도를 논의한다거나 뭐 그러신 건 없어요? 그런 논의는 전혀 없고 그런 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입니다. 명단 자체는 공개를 지금 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신다면 이유는 왜?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공개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저희가 그걸 결정할 단계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강력한 조치, 민주당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제명 또는 출당, 그리고 전격적인 명단 공개. 이거 할까요? 아니면 좀 머뭇거릴까요? 사실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라는 당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조치를 했지만 많은 수의 의원들이 5분인가요? 뭐 정도만 탈당에 응하고 나머지 의원분들은 지금도 탈당기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상황이 뭐 수사 계속되고 상황을 좀 있거든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똑같이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지지부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로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런 위선과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처의 미흡을 꼬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강력하다면 출당, 제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명이나 출당 같은 조치를 취하고 뭔가 수사기관 내지는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조치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받아들이는 다시 복당. 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납득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소간 손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존에 본인이 천명했던 원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좀 쥐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쯤이면 명단을 좀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이 나오겠지만 저는 어차피 뭔가 조치를 할 거라면 명단 공개를 미룰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하찬 평론가. 이 대목입니다. 지도부 결정에 그러니까 특정 캠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경우 그 캠프가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딘지 좀 많이 가능성이에요. 여러 캠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다시 갈등용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섣부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명단 공개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명단 공개 여부라던가 또는 이 명단에 포함된 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처분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봐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한 번에 다 정리된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숙고하고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칠지까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 끌면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분명히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고 공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마냥 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먼저 큰 틀에서의 기조를 정해준다면 아마 각 개별 캠프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각 캠프별 사안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큰 틀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합리적인 어떤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어떤 지도부와 캠프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제3자 입장에서 좀 봐주세요. 어떤 결정, 강력한 결정이 좀 나올까?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게 파장을 불러올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선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초점을 보일 겁니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응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이원영 의원과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이제 무소속으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2명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104석이지만 12명을 혹시나 진짜 산술적으로 다
출당시킨 다음에 99석이 돼서 뭐 개헌저지선 무너진다 하지만 의석수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설마 남은 기간 동안 단독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난리 나겠죠.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피감 기간에 수주 의혹이 있었던 박대출 의원, 그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이제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까지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은 개헌저지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는 그런 큰 문제가 안 될 그런 큰 걸로 문제가 보인다. 아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신임 당대표가 된 만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걸 묻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큰 파장 그거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처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징계라고 하겠습니다. 징계. 다음 기사는요. 이 사안과 민주당도 관련이 있죠. 민주당이 먼저 겪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 지금까지 보면 탈당 공고 흐지부지 민주당. 뭔가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흐지부지. 민주당도 12명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명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통해서 당을 나갔죠. 제명하게 되면 의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명은 공고했는데 뭐 흐지부지고 중간에 수사가 있었는데 뭐 수사가 무혐의 나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가 잊혀진 듯한 분위기예요. 근데 어제 이 사안이 나오자 국민의힘에 엄중 조처하라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 첫 번째 제목과 두 번째 제목 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 같습니다. 12명 동수로 집계되자 내심 안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게 나왔으면 뭐 이런 거네요. 국민의힘 결단 땐 역풍 맞을 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한 조치 취할 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흐지부지로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민 변호사. 네.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이 좀 흐지부지였어요. 이게 뭐 처음엔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던 그 맥락은 그 LH 사태로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고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부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한번 당에서 정말 강경하게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뭐 탈당계를 낸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들도 있었는데 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안 낸 의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출당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냥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당대표가 예고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관철이 될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게 내홍이 출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 각 캠프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출당 조치 등등은 이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사실 연계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당대표와의 갈등이 뭐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당대표의 강도 높은 그런 조치를 아무런 정치적 맥락이 없다라고 이분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강도 높게 반격을 할 것인지 분명히 그 제2라운드가 펼쳐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갈등의 불씨, 양날의 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리더십이 다시 한번 어떤 시험에 놓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인데요.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 그동안 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오늘도 기사로도 다시 다뤄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두 가지 기사가 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현수막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게 국회 앞에 국회 정문 앞 현수막 거치대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인데 여기 보시면 5개가 걸려있는데 4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경기도 무슨 토론회, 경기도 무슨 토론회, 경기도 국회 토론회, 경기도 국회 토론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관련 토론회인데 서울 그것도 국회 앞 현수막에 걸려있고 이 근처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알리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지사 찬스와 도정 사이에 있다. 여의도 현수막에도 이재명 바람이다. 경기도 각종 정책 국회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했고요. 잡혀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일각에선 이 지사 경선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선관위가 뭐합니까? 이런 거 좀 나서야죠.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같은 사진 좀 싣고 있죠. 여기 보면 국회 앞 경기도 토론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좀 논란이 됐던 인사를 채용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죠. 이재명 지사 찬스 논란 되풀이된다. 여기 보면 산하기관 임원인 전직 경찰 과거에 뇌물 관련 전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채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 까도 인사잡음이다 또 강력히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지사 사퇴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토론회 국회 앞 토론회 내달까지 12회나 잡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더 이상 도지사 찬스 악용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도지사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장우희 변호사. 네. 국회 토론회가 좀 많긴 하네요. 경기도 관련된 사안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국회 토론회를 하면 뭐 경쟁 주자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겠죠. 이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정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 국민 혈세로 그리고 어떤 지자체의 예산으로 본인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부분 그런 한편 사실 도정을 이제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마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게 위법 여부는 없는지 불법 여부는 없는지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이 어떤 공직에서는 사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규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사실상 도정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들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1위 주자이기 때문에 예. 더 과도하게 거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 충남도지사직을 걸고 본인의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대선 예비 후보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견주어 봤을 때 그 당시엔 이 정도까지는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1위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1위 주자이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장시환 평론가. 그러니까 토론회나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앞서 봤으면 약간 이 인사 채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토론회 부분 좀 많은데 도정을 하다 보는 걸 감안해서 좀 많긴 하지만 과거 사례 배우면 1위 주자라서 너무 지나치게 견제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장윤 변호사 분석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장희찬 평론가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 1위 주자에 대한 견제라고 하면 저희 캠프도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예. 다른 후보들이 하면 큰 주목을 못 받는데 1위 주자가 하면 기사도 많이 나고 예. 비판의 여지도 많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런 이 1위 주자로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예. 방금 보신 저 화면에요. 5개 중에 4개가 경기도 토론회고요. 예. 중간에 두 번째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여기도 기본소득 뭐 관련 무슨 내용이네요. 이 이것도요.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앞에 현수막 거치대를 그냥 이재명 지사 측에서 도배를 해버렸다. 독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오히려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거법상 90일 이전에 사퇴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 합법이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정을 지나치게 중앙정치 무대로 너무 많이 끌고 오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 여당 내부에서 이건 해도 너무하다. 예. 선을 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의 여러 가지 물적 그리고 무형의 자원들을 대선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혜찬 평론가는 이렇게 국회 앞에서 잇따라 열리는 이 토론회 정말 오롯이 경기도민을 위한 행사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자,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만약에 원래 잡혀 있었던 행사를 취소하고 경기도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토론회를 잡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 다만 저기 사진을 보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긴 많죠? 5개 중에 지금 4개가 경기도가 붙어 있고 여기도 보면 또 기본소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많아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음 달 7일에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3명이 이제 주관하는
사립학교 공정채용, 14일에는 이제 플랫폼 공정경제가 28명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는 건데 적어도 5명의 차이는 있잖아요. 5명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 경기도와 함께 하자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국회 토론회 자체는 이제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국회 토론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의원실에서 행사 예약을 잡고 그렇죠. 보좌진들이 움직이고 국회 안에서 열릴 때는 이제 그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국회의원 주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다 4개, 5개를 동시에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들이 또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거이 설령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합법적 절차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개수는 전 조절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전 잠깐 나왔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뭐 처벌을 받았던 인사가 뭐 임원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응당 처벌받을 부분 처벌받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임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따진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전과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것으로 인사 잡음을 또 한 번 이끌어내려는 의도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짚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저런 부분 전 적절히 대선 국면이 조금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완곡히 조절 표현을 썼는데 조금 절제하시면 어떨까요? 약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현수막이요. 자, 뭐 대선 주자들 관련 얘기 이 정도로 해보고요.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여야가 강력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진척은 되고 있는 법, 언론중재법 얘기인데요. 오늘 2가지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좀 얼마 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데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었죠. 논란 속에 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8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굴뚝 오염물질, 언론 혐오 판친 안건조정위. 이런 말들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보면 당시 속기록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패싱 속에 53분 만에 처리가 됐는데 여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실 좀 논란이 됐었죠. 야당 맞습니까?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야당 코스프레라고 돼 있어요. 여당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내놨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오염 물질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무슨 뭐 많이 받들었다 뭐 이런 것도 여기 뭐 독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 속기록 중에 좀 소개될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매기는 벌금이 5천만 원이다. 언론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 그래서 사회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 아니다.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어떤 거 설명하면서 오염물질과 이거 상황을 좀 비교한 거예요. 이게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고 이 기사는. 그리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김의겸 의원의 얘기인데요. 개인적 판단으로는 어제 야당 위원들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그렇다면 본인은 야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 명분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야당 코스프레 확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전에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어제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이렇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언론중재법 침묵은 묵시적 동의 아닙니까? 이러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해석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천하람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께 좀 질문 드릴게요. 천하람 변호사님 2가지 사안 봤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나왔던 질의응답 그리고 앞서서 안건조정위의 그 속기록 내용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청와대의 저런 자세는 좀 무책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발언 같은 걸 볼 때 여당이 됐을 때의 발언보다 야당이 됐을 때의 발언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지금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김의겸 의원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국민들께서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온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중재법의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최소한 절차적인 정의는 지켜줘야 된다는 게 어떤 그 기본적인 토대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적인 토대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는 김의겸 의원 본인도 기자 출신이지만 예. 도대체 어떤 기자 생활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예전에 그 MBC 기자였나요? 경찰 사칭이 문제됐을 때도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다. 뭐 지금 비유하는 것도 보면 무슨 언론 기사가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잘못된 가짜 뉴스들도 있죠. 하지만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심층 보도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언론 그 우리 사회의 공론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야당목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여당보다 더 강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이 절차 자체에서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사죠. 앞서서 이제 청와대 입장, 청와대 어떤 반응, 그다음에 이 안건조정위에 당시 있었던 일 이겁니다. 정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안건조정위 소위에서 여야 동수로 맞추라는 것은 어떤 중립성을 관철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형식적인 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동수를 맞는데 너는 사실상 뭐 야당이지만 당적은 그렇지만 사실상 여당 인사 아니냐라고 따지고 들면 사실 이 절차 자체가 진행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는 마쳤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을 혐오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속기록의 내용도 뜯어다 보면 사실 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한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일으키는 기사 같은 경우에 너무 적게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거는 뭐 이 양재를 비교하는 예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시를 거론하는 차원에서였지 언론 혐오가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발언이었다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 중재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훼손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실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생기는 굉장히 준엄한 상황인데 그것을 언론을 한정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그 방향성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입법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저도 뭐 왜곡이나 뭐 이런 문헌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대안을 내놨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장혜찬 평론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표적인 진보 매체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수 정부나 보수 언론을 꾸짖었던 기자협회라든가 진보 성향이라 평가받는 곳에서 먼저 이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말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이 세계 기자협회라든가 해외 외신 클럽 등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유엔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외신들도 다 하나같이 비판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면 여당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야당 말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아니에요. 그냥 사상 초유의 악법입니다. 그게 공통된 모든 언론 관련 기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인다. 저는 이게 위헌 판결에서 100% 위헌이 될 거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겐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큰 악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청와대는 뭐 우리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자유입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으니까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도 법안 하나인데요. 이 법안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윤미향이 낸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이다. 이 보호법이요. 여기 있습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같이 이제 발의를 한 거죠. 이 법안 이름이 이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최근에 발의가 됐는데요. 일단 뭐 시작이 된 거죠, 법으로서는. 법안 논의가 진행될 텐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인데 관련 단체 비판까지 봉쇄를 했다.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외에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어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됐다. 특히 위안부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요사안 요구 장혜찬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이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법안부터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가족분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윤미향 구하기 법안, 정의연 구하기 법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는 게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자기 비판하지 마라. 정의연 비판하지 마라. 사실 적시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으름장 놓기식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참 21대 국회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표현도 자꾸 금지하게 만드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순기능만 낳을 것인가. 저는 법은 언제나 최소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 당연히 지양해야죠. 하지만 사회 공동체 의식으로 그런 혐오 표현을 이 사회의 어떤 공론장에서 쫓아내는 것과 법으로 금지시켜서 처벌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보다 성숙한 사회는 사회 공동체 의식으로 시민사회에서 그런 혐오 표현을 발붙일 걸 없게 만드는 것이지 모든 것에 일일이 다 법을 만드는 사회가 결코 성숙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이게 기사로 다뤄지는 이유는요.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보호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로 통해서 명예훼손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건 다 아는데 다만 관련 단체 그리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안 된다라고 지금 법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익찬 평론가 얘기한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저는 적어도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윤미향 의원을 빠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제 1번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명시적인 워딩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범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중에 n분의 1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에게 직접적인 또는 윤미향 의원의 전 소속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한 국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성 쉼터가 할머니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웠다. 이런 부분, 뭐 끝내 매각을 하긴 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피해자와 유족까지는 괜찮지만 단체에 대한 부분까지 넣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빠졌어야 되고 저 부분도 함께 빠졌다면 좀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국회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런 법안에 대해서요. 다음은요. 어제도 좀 다른데 아프간 난민 얘기거든요.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도 어제 좀 많이 있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의견 표명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가지 기사 좀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아프간 난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다고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거칠잖아요, 너무. 비수권은 혐오, 포용이 사라졌다. 이 기사는 뭔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는데 미군 기지 수용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검토한다. 그러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용이 사라졌다라고 약간 좀 한탄하는 기사입니다. 반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탈출 아프간인 보드모야 난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앞선 기사하고 다르죠. 우리 사회를 진단했는데 전혀 다르게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시선이 달라졌다. 앞에는 포용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주목하는 그 지점이 다른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이겁니다. 난민 수용 찬반 온종일 시끌, 시민들 심리 장벽까지는 아직 못 깬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정유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심리적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심리적 저항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5년 전에 2018년도에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이제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입국했을 때 상당히 좀 저항감이 컸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막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실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응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당장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열린 자세로 우리도 좀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 아프간에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고 그 재건 팀을 또 재건팀이 갔죠.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모습을 대한민국이 좀 보여주고 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 그리고 찬반 의견 왔다 갔다 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탈레반이 국내 언론하고 이제 서면 메시지를 이메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탈레반 한국과 경협 원한다. 합법정부 인정 희망한다.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경협한다. 합법정부 인정한다. 이거 굉장히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거리인 거죠. 이걸 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